네가 내 거 훔쳤지? 새벽 4시부터 시어머니 생신상을 홀로 준비한 둘째 며느리 순옥에게 날아온 첫마디. 도둑년. 시어머니를 모셨던 며느리의 30년간의 세월이 고작 떡 한 접시에 도둑으로 낙인이 찍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둘째 며느리는 평생 붙들고 있던 앞치마를 던지며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이 집 며느리 안 합니다. 사람 대접 못 받을 바에야. 지난 30년치 머슴살이 비용 현찰로 다 받아내고 제 이름 석자 박순옥으로 살러 나가겠습니다. 죽도록 일만 하던 식모 박순옥은 오늘부로 이 집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제 이름 석자로 당당히 빛나는 박순옥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사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행복이 깃들길 마음으로 찾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수도가에서 올라오는 하수구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순옥은 고무장갑을 낀 손을 얼어붙은 물에 담갔죠. 새벽 4시의 수돗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려왔지만 순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저귀를 주물렀습니다. 고무장갑 속으로 찬물이 스며들었어요. 엄지손가락 관절이 시큰거렸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아팠던 곳이었죠. 참자. 조금만 더. 순옥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면 편하겠지만 그 소리에 금자가 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시작되는 거였죠. 시끄러워 죽겠네. 며느리가 새벽부터 뭘 그리 요란하게 해. 낡은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볼륨을 최대한 낮춰놨지만 순옥에게는 그 소리만으로도 위로가 됐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저귀를 헹구고 물기를 짰습니다. 손에서 뚝뚝 물이 떨어졌죠. 빨랫줄에 걸었습니다. 서리가 내린 마당의 찬바람이 젖은 손을 스쳤습니다. 순옥은 손에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얀 김이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졌죠. 부엌 창문 너머로 예린의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엄마, 왜 그걸 손으로 빨아요? 세탁기 돌리면 되잖아요. 딸 예린이 부엌 창문을 열고 소곤거렸습니다. 졸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죠.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탁기 소리에 할머니께 엄마, 예린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괜찮아. 들어가서 자. 예린은 한참 엄마를 바라보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순옥은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시어머니 오금자가 이불 속에서 깨어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도 섞여 있었죠. 어머님,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순옥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금자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죠.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금자의 몸에서 오래된 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올라왔죠. 팔꿈치가 뼈만 앙상한 몸을 부축했습니다. 금자는 순옥의 어깨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큰애는 안 왔어? 큰애. 항상 큰애였다. 순옥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새벽이에요. 조금 있다 오실 거예요. 응. 금자를 부축해 화장실로 이동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무거웠죠. 금자의 체중이 순옥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허리가 삐걱거렸지만 순옥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변기에 앉히고 순옥은 밖으로 나와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섰죠. 벽에 기대섰습니다.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30년.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재빨리 자세를 바로 했죠. 다시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금자를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채웠습니다. 순옥은 금자의 손톱을 부드럽게 닦았습니다. 손톱깎이로 조심조심 다듬었죠. 금자는 그 모든 과정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큰애 오면 뭐 해줘야지. 금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톱을 다듬었죠. 금자를 다시 안방으로 모셔다 놓았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베개를 고쳐드렸습니다. 금자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순옥은 안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죠. 파란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부엌 가득 번졌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죠. 순옥은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죠. 설이 내린 마당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옥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오늘 큰 집에서 온대요? 예린이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머리를 묶으며 졸린 눈으로 엄마를 봤죠.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할머니 생신이잖아. 또 셋째 숙모 올 거 아니에요? 맨날 할머니 앞에서만 착한 척. 예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순옥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찌개 간을 보고 밥을 퍼담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죠. 김치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빨간 국물이 접시 가장자리를 적셨습니다. 순옥아 밥. 안방에서 금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대답했습니다. 지금 갑니다. 상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갔죠.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자는 이불에 기대앉아 멀뚱히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죠. 큰애는 오늘 오신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순옥은 상을 금자 앞에 놓았습니다. 숟가락을 금자의 손에 쥐어줬죠. 하지만 금자는 숟가락을 쥐지 못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숟가락을 다시 집었습니다. 밥을 떠서 금자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금자는 우물우물 씹었습니다. 삼키는데 한참이 걸렸죠. 물. 금자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물을 떠다 입에 대줬습니다. 금자는 몇 모금 마시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금자의 입가에 밥알이 묻었습니다. 순옥은 휴지로 닦아줬죠. 셋째는? 금자가 물었습니다. 순옥은 참았습니다. 큰애, 셋째. 항상 그들 뿐이다. 하지만 순옥은 얼굴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도 올 거예요. 금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비우는데 30분이 걸렸죠. 순옥은 상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예린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엔 집에 안 와도 돼요? 왜? 대학원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숙모들 보는 거 힘들어요. 예린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 없이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옥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아까 찬물에 시린 손이 얼얼했죠. 그릇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회색빛에서 주황빛으로 변해갔죠. 하지만 마당은 여전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습니다. 수건에 물기가 배었죠.
안방으로 가서 금자의 약을 챙겼습니다. 약통들이 서랍에 가득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영양제. 하나하나 꺼내 날짜를 확인했죠.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알약들이었습니다. 물을 컵에 담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자는 다시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셔야 해요. 금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약을 손에 쥐어줬죠. 금자는 한 알씩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큰애가 오면 떡 줘야지. 금자가 약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뒀어요. 셋째한테도. 네. 금자의 눈빛이 잠시 순옥에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곧 창밖으로 향했죠. 순옥은 빈 컵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순옥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였습니다. 사람 도리하려다 사람 잡겠다. 순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부엌으로 돌아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오후 4시 큰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구두굽이 대문 앞 시멘트 바닥을 똑똑 두드렸죠.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로고가 햇빛에 빛났습니다. 엄마. 큰아들이 안방으로 들어가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뒤따라 수진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갔죠. 순옥은 현관문 앞에서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죠. 형님 오셨어요. 순옥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순옥을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대답도 없었죠. 순옥의 손이 앞치마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괜찮아. 바빠서 그렇겠지. 순옥은 속으로 되뇌며 수진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구두를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죠. 음식 냄새 좀 심하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순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새벽부터 튀긴 전 냄새, 졸인 갈비 냄새였습니다. 수진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하게 펴졌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순옥은 안방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금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큰애 왔구나. 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아나요? 수지는 쇼핑백에서 고급 한복을 꺼냈습니다. 자주색 비단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죠. 금실 자수가 섬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야? 금자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한복을 금자의 어깨에 대보며 웃었죠. 비싸지 않아요. 어머니 생신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에그머니 이쁘다. 우리 큰애가 효녀야, 효녀. 금자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한복을 쓰다듬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순옥은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도 준비했는데. 자신이 삼면 저고리가 떠올랐습니다. 틈틈이 모아둔 돈으로 산 거였죠. 정성껏 고른 연두색 저고리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자주색 비단 한복 옆에 놓으면 보잘것없어 보일 게 뻔했습니다. 야, 너도 와서 봐. 큰애가 이렇게 좋은 거 사왔어. 금자가 순옥을 불렀습니다. 순옥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복이 금자의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수 하나하나가 섬세했죠. 순옥이 삼면 저고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쁘네요. 순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예쁘긴.
백화점에서 샀는데 당연하지.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금자를 보며 웃었죠. 순옥은 조용히 안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전을 부쳐야 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손등에 기름방울이 튀어 따가웠지만 순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내 정성도 알아주시겠지. 순옥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시간 뒤 셋째 아들 내외도 도착했습니다. 셋째 며느리 지영이 명품 핸드백을 흔들며 현관에 들어섰죠. 형님, 안녕하세요. 지영이 순옥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그걸 알았죠. 셋째 왔어? 네, 형님. 어머니는 안방에 계세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지영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순옥은 현관에 혼자 남았죠. 어머니, 제가 왔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금자의 기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을 뒤집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전이 뒤집히며 고소한 냄새가 났죠. 나도 열심히 했는데.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 5시 상이 차려졌습니다. 거실 탁자는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애호박전, 김치전, 나물 5가지, 떡국, 모두 순옥 혼자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순옥은 마지막 접시를 놓으며 상을 바라봤습니다. 색색의 음식들이 보기 좋게 차려져 있었죠. 순옥의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칼에 베인 손가락도 있었습니다. 반창고를 붙여놨지만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져 있었죠. 이 정도면 기뻐하시겠지. 순옥은 내심 기대했습니다. 금자가 식탁 중앙에 앉았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오른쪽에, 막내 아들 내외가 왼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옥과 남편은 구석에 앉았죠. 어머니, 건강하세요. 100세까지 사셔야 해요. 큰아들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환하게 웃었죠. 우리 큰아들, 효자야. 금자는 흐뭇하게 웃으며 잔을 받았죠. 큰애 덕분에 오래 살겠다. 지영도 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마셨습니다.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순옥은 밥을 먹는 척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나도 모시고 있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갈비를 집어먹었습니다. 씹더니 얼굴을 찌푸렸죠. 둘째, 이거 좀 짜지 않아? 순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인상을 쓰고 갈비를 씹고 있었습니다. 감 봤는데. 아니, 짜. 어머니 혈압 생각 안 해?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탁자 위의 공기가 차가워졌죠. 금자도 갈비를 한 점 집어먹었습니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응, 좀 짜네. 순옥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간을 3번이나 봤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나물 좀 더 가져올게요. 싱거운 거 드셔야죠. 지영은 부엌으로 가서 나물을 더 가져왔습니다. 금자 앞에 놓으며 다정하게 말했죠. 어머니, 이거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금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래, 셋째가 제일 속 편해. 순옥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한 건데. 하지만 아무도 순옥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떡은 어디 갔어? 아까 분명히 봤는데. 순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떡? 떡은 부엌 선반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금자가 시킨 대로 준비했지만 떡만 깜빡하고 안 가져왔습니다.
지금 가져올게요. 순옥은 일어나 부엌 선반으로 향했습니다. 순옥은 떡을 꺼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러지? 순옥은 자책했습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와 순옥 옆에 섰죠. 지영은 떡을 그릇에 담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오늘 좀 실수가 많으시네요. 어머니 생신인데.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떡 가져왔어요. 금자는 떡을 받아들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셋째가 착하네. 순옥은 부엌 문틀에 기대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순옥을 보지 않았습니다. 참자. 순옥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0년 동안 되뇌어온 말이었습니다. 밤 9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빈 그릇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갈비뼈만 남은 접시, 국물 자국이 얼룩진 찌개 그릇, 김치가 묻은 종지들. 순옥은 상을 치우며 하나씩 부엌으로 날랐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 작게 났죠. 금자가 안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들을 내려놓자 설거지통이 가득 찼습니다. 순옥은 고무 장갑을 꼈습니다. 손이 무거웠죠.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순옥은 수세미에 세제를 짜냈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어요. 기름때가 잔뜩 묻은 갈비찜 접시였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순옥은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골랐죠. 아줌마가 오늘 생신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순옥은 아니요. 시어머니 생신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줌마는 효부시네요 라고 웃었죠. 그 말이 위로가 됐었습니다. 오늘 금자도 그렇게 말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그릇을 헹궜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고무 장갑 속으로 물이 조금 스며들었죠. 손이 축축해졌습니다. 다음 그릇을 집었습니다. 애호박전 접시였습니다. 기름이 접시 가장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긁어냈습니다. 짜다고 했지.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둘째, 이거 좀 짜지 않아? 어머니 혈압 생각 안 해? 순옥은 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간을 3번이나 봤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죠. 싱거워서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다시 맛을 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짜다고 했습니다. 내 입맛이 이상한 건가? 순옥은 눈을 떴습니다. 그릇을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가 끝날 무렵 손이 조금 불어 있었죠. 고무 장갑을 벗었어요. 손등에 화상 자국이 빨갛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아. 금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손을 닦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금자가 이불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네, 어머니. 떡 어디 갔어? 순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떡은 아까 다 먹지 않았나요? 다 드셨잖아요. 금자가 눈을 떴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순옥을 향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남았어. 내가 봤어. 어머니, 손님들이 다 드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빼돌렸지? 순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빼돌렸다고? 금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가져갔어. 응?
예린이 먹으라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그럴 리가. 30년을 봤는데 내가 어떤 애인지 모르겠어? 맨날 친정 생각만 하더니 금자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친정 생각? 나는 언제 친정을 갔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마음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채 곧 바로 이 집으로 왔습니다. 금자가 며느리가 어딜 가서 오래 있어라고 해서 돌아왔었죠. 그 후로 친정은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순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이 떡을 빼돌렸어. 금자가 손가락으로 순옥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 설명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옥아, 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그래. 내가 좀 참아. 순옥은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는 눈빛이었죠. 순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금자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가 떡 사다 드릴게요. 이제 주무세요. 떡이 문제가 아니라 이 며느리가. 금자는 투덜거렸지만 남편이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오늘 피곤하셨을 거예요. 금자는 몸을 돌렸습니다. 등을 보였습니다. 투덜거리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남편이 순옥을 보며 눈짓했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순옥은 안방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둠컴컴한 복도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죠. 남편이 뒤따라 나와 작게 말했습니다. 왜 떡을 안 챙긴 거야? 오늘 생신인 거 알잖아. 순옥은 남편을 봤습니다. 챙겼어요. 다 먹었다고. 에휴, 그냥 알았다고 해.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옥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알았다고 하라고? 안 가져갔는데. 거짓말을 하라고? 순옥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내일이면 잊으실 거야. 순옥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남은 그릇 몇 개가 싱크대에 있었죠. 그릇을 닦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다시 들어갔죠. 30년 동안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시어머니 기저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순옥은 기저귀를 만졌습니다. 뻣뻣하게 얼어 있었죠.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딱딱한 소리가 났죠. 내일 아침에도 이걸 빨아야 하는구나.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예린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눈치를 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순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돈 더 벌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엄마 모시고 나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순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옥은 마당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찬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릎에 떨어진 눈물이 작은 얼룩을 만들었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순옥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사람 돌이 하려다 사람 잡겠다. 정말. 순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옥아, 시집 가면 참아야 한다. 며느리는 참는 게 도리란다. 그 말을 믿고 30년을 살았습니다. 참으면 언젠가 알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참으면 언젠가 사랑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떡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순옥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순옥의 흐느낌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르고 나서야 순옥은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펴니 뼈마디가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다리가 저렸죠.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눈두덩이 부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금자가 알아챌 것입니다. 찬물로 눈을 씻어야겠다. 순옥은 수도가로 갔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쏟아졌죠. 두 손으로 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물을 끼얹었습니다. 얼굴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눈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수건이 없어서 옷소매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앞치마가 젖었습니다. 순옥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안방에서 금자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방에서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순옥만 깨어 있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불을 폈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죠.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순옥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30년 뒤에도 똑같을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얼굴까지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옥은 다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누구도 모르게 3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사흘 뒤 순옥은 쓰러졌습니다. 아침 6시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죠. 순옥은 냄비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냄비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순옥의 손이 떨린 거였습니다. 어지럽네.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이 흔들려 보였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이 꼬였습니다. 휘청.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땅.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순옥의 발등에도 튀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그대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숨이 가빠왔죠. 일어나야 하는데. 순옥은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국물이 손바닥에 묻었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챙겨야. 그 생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순옥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예린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이가 달려왔습니다. 순옥의 어깨를 흔들었죠. 엄마, 정신 차려요. 순옥은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린의 떨리는 손이 순옥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땀이 흥건히 젖어 있었죠. 엄마. 예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겨우 119를 눌렀죠. 여보세요. 저희 엄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예린의 목소리가 금이 갔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안방에서 금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삐용삐용.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문 앞에서 멈췄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순옥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순옥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혈압 재봅니다. 구급대원이 순옥의 팔에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기계가 삐삐 소리를 냈죠. 80에 50. 많이 났네요. 빨리 가야겠습니다. 들것이 움직였습니다. 순옥의 머리가 흔들렸습니다. 예린이 엄마 손을 꽉 잡고 뛰어갔죠. 구급차 안. 차가운 금속 침대 위에 순옥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습니다. 쉭쉭. 산소 나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링거를 꽂았습니다. 바늘이 손등을 찔렀지만 순옥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예린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제발. 예린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것이 재빨리 빠져나갔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요란했죠. 과로성 쇼크 의심 환자입니다.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순옥을 응급실 침대로 옮겼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예린은 커튼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의료진들의 바쁜 목소리가 들렸죠. 혈압 다시. 링거 속도 올려. 의식 확인. 기계 소리가 삐삐삐 울렸습니다. 예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고개를 묻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커튼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예린을 봤죠.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예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혈압도 많이 낮고요. 의사는 차트를 넘겼습니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네요. 빈혈 수치도 높고.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씀을 안 하셔서.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입원 권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원. 엄마가 안 하시려고 할 거예요. 집에 할머니가. 예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링거 다 맞고 상태 보겠습니다. 침대에서 쉬고 계세요. 의사가 가고 예린은 커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손등에 꽂혀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예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뒤 순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예린아. 순옥의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예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갑자기 금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아침은 누가?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가 쓰러졌다고요. 예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순옥은 예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좀 쉬면 괜찮아. 엄마는 맨날 그래요. 괜찮다고만 하고. 예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순옥은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링거줄이 흔들렸습니다. 링거통에서 투명한 액체가 똑똑 떨어졌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 뒤 순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린이 핸드폰을 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큰형님 수진이었죠. 엄마, 큰엄마예요. 순옥은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귀에 댔습니다. 야, 너 어디야?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병원이에요, 형님. 병원? 왜? 제가 좀 쓰러져서요.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죠. 그래. 그뿐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누가 봐? 밥은 누가 해드려? 순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가 쓰러졌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빨리 퇴원할게요. 아, 그나저나 상가 서류 말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언제 도장 찍어줄 거야? 순옥은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상가요? 어머니가 큰아들한테 상가 넘긴다고 하셨잖아. 서류 준비됐는데 도장만 있으면 돼. 증인 도장. 순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상가. 시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30년 전 시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건물이었죠. 형님, 제가 지금 병원인데. 병원이면 어때? 도장은 가지고 다니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 내일 가서 받을게. 어느 병원이야? 순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형님, 빨리 말해봐. 시간 없어. 성모병원이에요. 알았어. 내일 갈게. 수진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예린이 물었습니다. 뭐래요? 상가 서류에 도장 찍으래. 엄마가 왜 찍어요? 엄마 거 아니잖아요. 증인 도장이래. 예린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데 그게 먼저예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나는 뭐지?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뭐지? 대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용할 사람, 그저 일시킬 사람, 그뿐이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집에 가야지. 할머니 점심 챙겨야 해. 엄마,
예린이 순옥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링거 아직 안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쉬라고 했잖아요. 괜찮아. 많이 맞았어. 순옥은 링거 바늘을 뽑으려 했습니다. 예린이 엄마 손을 잡았죠. 엄마, 제발요. 제발 좀 쉬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예린을 봤습니다. 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야위고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순옥은 손에서 힘을 뺐습니다. 알았어. 조금 더 있을게. 예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옥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링거가 똑똑 떨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금자가 혼자 집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점심을 누가 챙길까? 약은 누가 챙길까? 내가 가야 하는데. 순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링거가 다 떨어질 때까지 순옥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렸습니다. 병원 퇴원 후 이틀 뒤 순옥은 또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번엔 예린이가 강제로 엄마를 입원시켰죠.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옥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누가 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예린은 단호하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꺼내 집으로 전화를 걸었죠. 남편이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응. 괜찮아? 응. 어머니는? 셋째가 와서 보고 있어. 순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영이 금자를 돌보고 있다니요. 내가 빨리 퇴원할게. 아니, 천천히 쉬어. 셋째가 잘 봐주고 있어.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죠.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예린은 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러 왔죠. 거실에는 지영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엄마, 할머니는요? 자고 계셔. 조용히 해. 지영은 예린을 힐끗 보고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예린은 안방 문을 살짝 열었죠. 금자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예린은 거실로 나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엄마, 할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응, 죽 먹였어. 약은요? 그것도 챙겼어. 너 엄마처럼 잔소리 많네. 지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린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죠. 죽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먹이지 않은 거였습니다. 예린은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죠.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작은 엄마, 제가 할머니 좀 볼게요. 작은 엄마는 쉬세요. 됐어. 내가 할게. 지영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린은 안방으로 들어가 금자를 깨웠죠. 할머니, 일어나세요. 저녁 드셔야죠. 금자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 예린을 향했죠. 순옥이냐? 아니에요, 예린이에요. 엄마 딸. 금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린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데웠습니다. 그릇에 담아 안방으로 가져왔죠. 할머니, 드세요. 금자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맛없어. 할머니, 그래도 드셔야 해요. 예린은 참을성 있게 금자에게 죽을 먹였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는데 30분이 걸렸죠. 금자가 다시 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셋째는 어디 갔어? 거실에 있어요. 불러와. 셋째가 좋아.
예리는 거실로 나가 지영을 불렀습니다. 작은 엄마, 할머니가 찾으세요. 지영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금자에게 환하게 웃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셋째야, 어깨 좀 주물러줘. 네, 알겠어요. 지영은 금자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금자는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죠. 예리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뒤 금자가 잠들었습니다. 지영은 안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죠. 에휴, 진짜 힘들어 죽겠네. 지영은 핸드폰을 꺼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예린이 물었습니다. 작은 엄마, 내일도 오세요? 내일? 내일은 못 와. 약속 있어. 그럼 할머니는요? 너희 엄마가 퇴원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물어? 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핸드폰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에는 지영의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리는 다시 집에 들렀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금자가 혼자 누워 있었죠. 이불은 젖어 있었고 금자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예리는 급하게 달려가 금자를 일으켰습니다. 금자의 옷이 젖어 있었죠. 할머니, 작은 엄마는요? 모르겠어. 안 와. 예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리는 금자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이불을 빨고 방을 정리했죠.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지영이 나타났습니다. 예린이 현관에서 지영을 맞았죠. 작은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할머니 혼자 계셨잖아요. 나도 급한 일 있었어. 왜 나보고 24시간 붙어 있으래? 지영은 짜증을 내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자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죠. 어머니, 제가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금자는 지영을 보며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셋째야, 어디 갔었어? 중요한 일 좀 보고 왔어요. 어머니 생각하면서요. 지영은 금자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예리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죠. 핸드폰을 꺼내 다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녁 때 지영이 금자에게 약을 챙겨줬습니다. 예린이 부엌에서 지켜보니 약통 몇 개를 꺼내 금자에게 건네는 모습이 보였죠. 작은 엄마, 약 다 챙기셨어요? 예린이 안방으로 들어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약통을 재빨리 서랍에 넣으며 대답했죠. 응, 다 줬어. 혈압약도요? 그것도. 왜 자꾸 확인해? 나 못 믿어? 지영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예리는 약통이 놓인 서랍을 힐끗 봤지만 지영이 문을 닫아버렸죠.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예리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죠. 금자가 침대에 기대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 다 드셨어요? 응, 먹었어.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리는 금자 옆 탁자를 봤죠. 빈 약봉지 몇 개가 놓여 있었지만 평소 엄마가 챙기던 혈압약 봉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 적었죠. 11월 15일 저녁 6시. 혈압약 확인 불가. 작은 엄마가 약통 서랍 재빨리 다듬. 밤 9시 지영이 집을 나갔습니다. 예리는 거실에 남아 핸드폰을 확인했죠. 녹음 파일이 5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예리는 파일을 들으며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지영이 금자를 대하는 태도, 방치한 시간들이 모두 기록됐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약 이야기였죠.
예리는 안방으로 들어가 금자가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예리는 하나씩 꺼내 확인했죠. 당뇨약, 소화제, 영양제. 그런데 혈압약통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엄마가 쓰던 약통과 라벨이 달랐습니다. 예리는 약통을 열어 알약을 하나 꺼냈죠. 흰색 알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혈압약은 분홍색이어야 했습니다. 예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약통을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히 문을 닫았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 멈췄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예리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작은 엄마 각오하세요. 예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죠.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요. 사흘 뒤 예리는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거실에는 지영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작은 엄마, 저 갈게요. 학교 가야 해서요. 그래, 가. 지영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리는 현관문을 나서며 핸드폰을 확인했죠. 홈캠 앱에서 안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지영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자가 낮잠을 자고 있었죠. 지영은 서랍을 열고 약통들을 꺼냈습니다. 예리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지영은 혈압약통을 열고 분홍색 알약 몇 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알약을 넣었죠. 비닐봉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약통에는 흰색 알약을 채워 넣었습니다. 예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영은 약통 뚜껑을 닫고 서랍에 도로 넣었죠. 그리고 금자를 흘끗 보더니 안방을 나갔습니다. 예린은 곧바로 녹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미쳤나? 예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린은 가방을 챙기고 도서관을 뛰쳐나갔죠. 집으로 가는 길 예린은 병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엄마에게 보여줘야 했죠. 병실 문을 열자 순옥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예린아, 왜 이 시간에? 엄마, 이것 좀 봐요. 예린은 핸드폰을 순옥에게 건넸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죠. 순옥은 화면을 보며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지영이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죠. 이게 진짜야? 네. 제가 홈캠 설치했어요. 작은 엄마가 이상해서요. 순옥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지영의 손이 약통을 열고 알약을 빼내고 다른 약을 채워 넣는 모습이 반복해서 재생됐죠. 엄마 어떡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핸드폰을 예린에게 돌려줬죠. 일단 집에 가봐야겠다. 엄마 아직 퇴원 전인데요. 괜찮아. 할머니가 위험해. 순옥은 침대에서 내려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예린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순옥은 병실을 나서며 간호사실에 들렀습니다. 제가 잠깐 외출 좀 하겠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급한 일이에요. 금방 올게요. 순옥은 예린과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순옥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영의 차가 없었습니다. 순옥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안방 문을 열자 금자가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옥은 금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금자가 눈을 떴죠.
순옥이냐? 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어지러워. 자꾸 어지러워. 금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순옥은 금자의 손을 잡았죠. 손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응, 셋째가 줬어. 순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혈압약통을 꺼내 열었습니다. 흰색 알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알약 하나를 손에 올려놓고 자세히 봤습니다. 친정엄마가 평생 약국일을 도와서 알았죠. 이건 소화제였습니다. 순옥은 약통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죠. 예린아, 할머니 혈압 좀 재봐. 예린은 서랍에서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금자의 팔에 감고 버튼을 눌렀죠.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며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170에 100이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 순옥은 금자를 일으켰습니다. 금자가 투덜거렸죠. 왜 그래? 나 괜찮아. 어머니, 혈압이 너무 높아요. 병원 가셔야 해요. 순옥은 금자에게 옷을 입히고 현관으로 모셨습니다. 예린이 택시를 불렀죠. 세 사람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금자는 링거를 맞았습니다. 의사가 순옥에게 물었죠. 어르신 혈압약 제대로 드셨나요? 그게 순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죠. 혈압이 이 정도면 며칠은 약을 안 드신 것 같은데요. 위험한 수치입니다. 순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죠. 엄마, 이제 어떡할 거예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자가 링거를 맞으며 잠든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금자는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나서야 퇴원할 수 있었죠. 순옥은 금자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수진과 지영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이 일어나 금자에게 달려왔습니다. 금자를 부축하며 안방으로 모셨죠. 지영도 뒤따라왔어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제가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지영이 금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안방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금자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진이 이불을 덮어주며 물었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쓰러지시고 혈압이 높아졌대. 금자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수진이 순옥을 돌아봤죠. 둘째, 약은 제대로 챙긴 거야?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려는데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제가 요새 어머니 약 챙겨드렸어요. 형님이 아프셔서요. 그래. 그럼 내가 제대로 안 챙긴 거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아니, 저는 분명히. 어머니, 제가 매일 약 드렸잖아요.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셋째가 챙겨줬어. 그럼 이상하네. 약을 먹었는데 왜 혈압이 올랐지? 수진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알약을 봤죠. 이거 혈압약 맞아? 순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소화제예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순옥을 돌아봤죠. 뭐? 셋째가 약을 바꿔치기 했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이 벌떡 일어났죠. 뭐라고요? 형님, 지금 저보고 거짓말쟁이래요? 예린이가 봤어요. 영상도 있어요. 순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예린이 찍은 영상을 재생하려는데 지영이 달려들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죠. 이게 뭐예요? 셋째, 가만히 있어.
수진이 지영을 제지했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꽉 쥐고 영상을 틀었죠. 화면에 지영이 약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서랍을 열고 혈압약통을 꺼내고 분홍색 알약을 주머니에 넣고 흰색 알약을 채워 넣는 모습이 또렷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금자도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화면을 봤죠. 셋째, 이게 뭐야?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어머니, 이거 조작이에요. 형님이 저 모함하려고 만든 거예요. 조작이 아니에요. 제 딸이 찍은 거예요. 순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영상을 다시 봤죠. 지영의 얼굴이 나왔어요. 날짜와 시간도 표시돼 있었습니다. 셋째, 이거 진짜 내가 한 거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영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죠. 아니에요, 형님. 저는 그냥 어머니 약을 정리한 거였어요. 약통이 헷갈려서 정리하면서 왜 주머니에 약을 넣어? 순옥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지영은 말문이 막혔죠. 금자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셋째, 내가, 날. 금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지영이 금자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죠.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형님이 약을 제대로 안 챙기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한 거였어요. 거짓말 그만해요. 순옥이 지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영이 비틀거렸죠. 형님, 왜 이래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는데.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금자가 손을 들어 지영을 가리켰어요.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금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영은 멈칫했죠. 금자가 다시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 내 얼굴 보기 싫어. 지영은 입술을 깨물고 안방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금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어요. 첫째 며느리 수진이 순옥을 돌아봤습니다. 둘째, 이 일 어떻게 할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죠. 경찰? 그럼 집안 망신이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죠. 어머니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에휴, 알았어. 일단 오늘은 그만하자. 수진은 한숨을 쉬고 안방을 나갔습니다. 순옥은 금자 옆에 섰습니다. 금자가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순옥아, 내 어머니, 너도 나가. 순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가라고? 금자가 이불을 젖히고 순옥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너도 똑같잖아. 며느리들을 감시하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30년을 봤는데 내가 어떤 애인지 모르겠어?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30년을 나를 그렇게 봤구나. 셋째를 모함하려고 꾸민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영상을 보셨잖아요. 셋째가 나가. 너도 나가라고. 금자가 소리쳤습니다. 순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금자가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내 방에서 당장 나가. 내 얼굴도 보기 싫어. 순옥은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땅에 박힌 것 같았죠. 30년.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난 뭘 한 거지. 새벽마다 일어나 기저귀를 빨았습니다. 찬물에 손이 트고 동상에 걸려도 참았어요.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전을 부치고 갈비를 졸였죠. 아플 때도, 아이를 낳았을 때도,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단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가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몸을 돌렸습니다. 안방 문을 나서 순옥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죠. 이제 어떻게 하지?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린이었죠. 엄마 괜찮아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응.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나가래. 예린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죠. 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리 나와요. 순옥은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야겠다. 순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30년 전 시집 올 때 가져온 낡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옷을 몇 벌 챙겨 넣었습니다. 사진 한 장도 챙겼어요. 친정 어머니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액자에서 꺼내 가방에 넣었죠.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통장도 챙겼어요. 순옥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많지 않았지만 순옥의 것이었죠. 가방을 다 챙기고 나니 별로 없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게 이것뿐이었어요. 순옥은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죠. 햇빛도 잘 안 들었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순옥의 방이었습니다. 이제 안녕이구나. 순옥은 가방을 메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안방에서 금자의 기침 소리가 들렸지만 순옥은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가서 신발장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있었어요. 30년 전 시집 올 때 신고 왔던 그 운동화였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진짜 나가는 거야. 순옥은 숨을 들이키고 일어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어두운 복도와 닫힌 안방문이 보였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순옥의 집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죠. 순옥은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순옥은 그냥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뒤에서 안방 불이 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금자가 창문을 열었어요. 순옥아. 금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골목 끝에서 순옥은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이 점점 작아 보였어요. 금자가 창문에 서 있었지만 순옥은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순옥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가로등 불빛이 순옥을 비쳤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순옥은 일어나 버스에 올라탔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죠.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며느리 말고 박순옥으로 살겠어. 순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안에는 순옥 혼자였습니다. 밤거리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순옥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내지 않고.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무거운 서러움이 아니었어요. 시원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린의 자취방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옥은 작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쉬어요. 제 침대 쓰세요. 아니야, 나는 소파에서 잘게. 엄마, 그러지 말고. 예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린 작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집 온 날, 첫 아이를 낳던 날, 시어머니를 처음 모시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순옥은 이불로 얼굴을 가렸죠. 다음 날 아침 예린은 노트북을 펴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순옥은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법률 사이트가 떠 있었죠. 성년후견인 제도예요.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니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게 뭔데? 할머니를 법적으로 보호할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큰아버지가 멋대로 상가를 처분하려고 하잖아요.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순옥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예린이 설명을 이어갔죠. 그리고 기업은 청구 소송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할머니를 돌본 거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되니? 네. 간병비, 식비, 병원비. 다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예린은 노트에 적힌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순옥은 숨이 막혔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엄마, 30년 동안 당하기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엄마 권리를 찾아야 해요. 예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오후 예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선배, 이 사건 좀 봐주세요. 예린은 준비한 자료를 건넸습니다. 녹취록, 영상, 병원 기록, 약 사진까지. 변호사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셋째 며느리는 형법상 존속상해 미수로 고소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 신청도 가능해. 상가 처분은요? 성년후견인 지정되면 법원 허가 없이는 재산 처분 못해. 일단 가처분 신청부터 하자. 변호사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사흘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가 재산 처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죠. 수진은 상가를 팔 수 없게 됐습니다. 수진이 순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박순옥.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형님, 어머니 재산을 지키려는 거예요. 어머니 재산? 웃기고 있네. 그거 원래 큰아들 거야. 유언장 있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침착했습니다. 수지는 말문이 막혔죠. 없으면 법대로 해야죠. 어머니가 치매 증상 있으시니까 재산 처분은 법원 허가 받아야 해요. 너 진짜 30년 동안 얻어먹은 게 뭔데 이래.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었죠. 형님, 저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순옥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30년 동안 일한 거예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요. 변호사가 계산해줬는데 7억 2천만 원이더군요. 뭐? 법원에서 봬요. 순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옆에서 엄마를 안았죠. 엄마 잘하셨어요. 순옥은 예린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웠기 때문이었죠. 일주일 뒤 예린은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통장 기록을 확인했죠. 학교 선배 중에 은행원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개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예린이 프린트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의 남편 명의로 도박 빚이 1억 5천만 원이나 있었죠.
그래서 상가를 팔려고 했구나. 순옥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이 말했죠. 상가 매각 계약서 초안도 찾았어요. 이미 부동산에 넘긴 상태예요. 할머니 몰래요. 증거는? 네. 부동산 사장님이 증언해 주기로 했어요. 예린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사장과의 녹음 파일이 있었죠. 큰 댁에서 상가 팔려고 여러 번 오셨어요. 할머니 도장까지 위조하려고 했다가 제가 막았어요. 부동산 사장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죠. 형님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엄마, 사람들은 돈 앞에서 달라져요. 예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죠. 예린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법원에서 가족회에 소집할 거예요. 거기서 다 밝혀질 거예요. 예린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기저귀 빨던 날들.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음식 만들던 날들. 아파도 시어머니 밥 차려주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죠. 제발 진실이 밝혀지기를. 창밖에서 새벽 첫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눈을 뜨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옥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박순옥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원에서 가족회의 소집 통지서가 도착한 건 보름 뒤였습니다. 장소는 금자의 상가 2층이었죠. 법원 조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가족이 모이기로 했어요. 순옥은 예린과 함께 상가 앞에 섰습니다. 2층 건물이었죠. 1층은 편의점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고 2층은 비어 있었어요. 엄마, 떨려요? 아니, 괜찮아. 순옥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예린이 엄마 손을 꼭 잡았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1층 편의점 주인이 문 앞에 서서 쳐다봤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들 싸운다며? 쉿, 조용히 해. 법원에서 나온대. 편의점 주인과 손님들이 수군거렸죠. 순옥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계단을 올랐어요. 2층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공간이 나타났어요. 한쪽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과 지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금자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 조사관과 함께 변호사 한 명이 더 있었죠. 예린이 부탁한 변호사였어요. 수진이 순옥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긴 오네.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금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금자는 순옥을 보지 않았죠. 다 오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조사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성년 후견인 오금자 씨의 재산 관리와 관련한 가족회의입니다. 먼저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상가 건물 1동, 공시지가 3억, 예금 5천만 원, 총 재산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거 원래 큰아들한테 주기로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증빙 서류 있으십니까? 유언장은 아직 작성 안 하셨지만 어머니 뜻이 그러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죠.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최수진 씨 측에서 상가 매각 계약을 진행하려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입니까?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의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그렇다면 법원 허가를 받으셨어야 합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사관님, 관련 증거 자료입니다. 변호사는 부동산 계약서 초안을 건넸어요. 조사관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상가 매각 계약서. 금액이 2억 5천만 원? 공시지가 3억인데 5천만 원이나 깎아서 금매로 내놓으셨네요. 그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죠. 그리고 이건 최수진 씨 배우자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입니다. 도박 빚 1억 5천만 원이 있으시더군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금자가 휠체어에서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 어머니, 그건. 수진이 황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조사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최수진 씨, 치매 노모의 재산을 법원 허가 없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매 처분하려 한 이유가 배우자의 도박빚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 병원비. 조사관이 서류를 탁 쳤습니다. 병원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3억짜리 건물을 2억 5천에 금매로 내놓으셨습니까? 빚 1억 5천 갚고 나면 1억밖에 안 남는데요. 어머니 평생 재산의 절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1층 편의점 주인이 계단 중간까지 올라와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기, 죄송한데 무슨 일이. 나가주세요. 조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주인은 이미 다 들은 표정이었어요. 도박 빚이 1억 5천이나 된다고요? 세상에. 편의점 주인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자가 수진을 똑바로 봤어요. 큰 며느리. 넌 날 팔아먹으려고. 어머니, 아니에요. 오해예요. 정말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금자가 손을 들어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입 닥쳐. 30년 넘게 큰 며느리라고 믿었더니 도박쟁이 남편 빚 갚으려고 내 재산을.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금자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금자가 휠체어를 뒤로 빼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 내 얼굴 보기 싫어. 수진은 비틀거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조사관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음은 임지영 씨 건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약을 임의로 바꿔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벽에 투사했습니다. 큰 화면에 지영이 약을 바꿔치기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금자는 다시 그 영상을 봤습니다.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금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약을 정리하던. 정리? 아직도 그 거짓말이야? 금자가 소리쳤습니다. 집에서 이미 다 봤어. 변명 그만해. 지영이 금자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조사관이 막아섰죠. 임지영 씨, 이 영상은 법원에 제출된 증거입니다. 날짜, 시간, 메타데이터까지 모두 확인됐습니다. 조작 흔적은 없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약국 조제 기록입니다. 오금자 씨의 혈압약은 분홍색 알약입니다. 하지만 임지영 씨가 채워 넣은 약은 순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화제였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어머니 혈압약통에 들어있던 건 흰색 소화제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혈압이 170까지 올라가셨죠. 자칫하면 뇌출혈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지영이 순옥을 노려봤습니다. 형님, 왜 이래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정성껏. 순옥은 지영을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순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셋째, 넌 사흘 동안 어머니를 혼자 두고 어디 갔었지? 어머니가 이불에 오줌 싸고 계실 때 어디 있었어? 그건 난 다 봤어. 예린이가 녹음한 것도 있어. 내가 어머니한테 한 말. 변호사가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에휴, 진짜 힘들어 죽겠네. 나보고 24시간 붙어 있으래? 녹음 속 지영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나도 급한 일 있었어. 왜 나보고 24시간 붙어 있으래? 두 번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금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임지영 씨, 이건 형법상 존속상해 미수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고의로 했다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약이 헷갈려서. 그럼 왜 진짜 혈압약은 주머니에 빼돌렸습니까? 왜 그 자리에 소화제를 채워 넣었습니까? 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영은 입을 다물었어요. 금자가 휠체어를 굴려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영을 가리켰죠. 넌 날 죽이려고 했구나. 상가 때문에. 내가 빨리 죽길 바랐지? 어머니,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지영이 무릎을 꿇으며 금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금자는 손을 확 빼며 소리쳤어요. 손 치워. 내 손 더러워. 너 같은 년이 어떻게 내 셋째 며느리야. 지영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순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셋째. 지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옥을 봤습니다. 너 나한테 뭐라고 했었지? 형님, 오늘 좀 실수가 많으시네요 라고 했잖아. 생신날 떡 늦게 가져갔다고. 순옥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그 떡 내가 일부러 냉장고 뒤에 숨겨놨더라. 예린이가 나중에 찾았어.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도둑 취급받은 거야. 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나 무시하고 하대하고 뒤에서 욕하고 다 참았어. 그게 며느리 도리인 줄 알았으니까. 순옥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어머니 목숨을 가지고 장난쳤어. 그건 용서 못해. 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관이 정리를 시작했어요. 임지영 씨 건은 경찰에 이첩하겠습니다. 곧 경찰 조사가 있을 겁니다. 지영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다음은 박순옥 씨가 제출한 기여분 청구 자료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기여분? 30년간의 간병 기록, 병원 동행 기록, 식사 제공 내역.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변호사는 두툼한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조사관이 파일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기저귀 세탁. 하루 3회 식사 준비. 약 복용 관리. 병원 동행월 평균 8회. 조사관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걸 간병인 인건비로 환산하면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월 200만 원. 30년이면 7억 2천만 원입니다. 뭐?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죠. 7억? 말도 안 돼. 그냥 며느리 도리한 건데. 순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을 똑바로 봤어요.
형님, 순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일했는지 아세요? 순옥은 한 걸음씩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잤어요. 하루 18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아플 때도 쉬지 못했어요. 그건 형님은 3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1시간 계시다 가셨죠. 그것도 어머니 앞에서만 웃다 가셨잖아요. 나한테는 둘째, 이거 짜지 않아? 야, 너 어디야 하면서 반말하고. 수지는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형님, 나보다 2살 어리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나한테 반말했어요. 큰 며느리라고. 나는 참았어요. 그게 도리인 줄 알았으니까. 순옥은 수진 바로 앞에 섰어요. 근데 형님은 뭘 했어요? 어머니 재산 팔아서 도박 빚 갚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큰 며느리가 할 짓이에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순옥이 조사관을 받습니다. 전문 간병인 시급이 시간당 1만 원이에요. 하루 18시간, 한 달 30일이면 540만 원. 근데 저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그럼 월 200만 원도 적게 잡은 거죠. 순옥은 다시 수진을 봤어요. 형님, 저 이제 제 돈 받으러 왔어요. 공짜로 일한 거 아니에요.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물론 7억 전액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상 최소 40%는 인정됩니다. 재산 3억 5천만 원의 40%면 1억 4천만 원입니다. 금자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순옥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옥아, 미안하다. 순옥은 금자를 보지 않았어요. 조사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성년후견인 선정에서 제외해 주세요. 앞으로 어머니 간병은 큰 며느리가 하실 거예요. 뭐? 수진이 소리쳤어요. 내가 왜? 나는 일도 있고. 형님도 며느리잖아요. 순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제 형님 차례예요. 30년 동안 저 혼자 했으니까 이제 형님이 해보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저귀 빨아보세요. 밤 10시까지 쉬지 말고 일해보세요. 수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사관이 정리했어요. 오늘 회의 결과를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상가 매각은 법원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없으며 최수진 씨의 상가 처분 시도는 형법 제355조 재산범죄로 검토 대상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둘째, 임지영 씨 건은 형법 제259조 존속상해 미수로 경찰에 이첩합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셋째, 박순옥 씨의 기여분 청구는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며 법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다음 주에 성년후견인 선정 심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수진 씨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사관과 변호사가 나가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지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죠.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에서 편의점 주인과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시어머니 약 바꿔치기 한 사람이래요. 세상에 무서워라. 며느리가 어떻게 경찰 조사받는데요. 구속될 수도 있대요. 지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금자를 보지도 않고 문으로 향했죠. 큰 며느리. 금자가 불렀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수진을 보며 편의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박빚 때문에 시어머니 재산 팔려던 사람이에요. 1억 5천이나 빚이 있대요. 에휴, 큰 며느리라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동네 망신이네, 망신이야. 수지는 귀를 막고 뛰어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금자와 순옥, 그리고 예린만 남았어요. 금자가 휠체어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순옥을 향해서였죠. 순옥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순옥은 금자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천천히 일어나 금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순옥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저 이제 이 집 며느리 안 합니다. 금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사람 대접 못 받을 바에야 지난 30년치 머슴살이 비용, 현찰로 다 받아내고 나가겠습니다. 순옥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오늘부터 저는 이 집 며느리 박순옥이 아니라 제 이름 석자 박순옥으로 살겠습니다. 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순옥아, 어머니 건강하세요. 순옥은 돌아섰어요. 순옥은 예린과 함께 문으로 향했습니다. 순옥아, 제발. 금자가 울부짖었지만 순옥은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에서 편의점 주인과 손님 서너 명이 쳐다봤어요. 저분이 3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신 며느리래요. 아이고 세상에. 상가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순옥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봤죠. 엄마. 예린이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순옥은 딸의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뒤에서 금자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순옥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예린의 자취방에서 지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마음만은 편했죠. 아침마다 누군가를 깨우지 않아도 됐고 새벽에 일어나 기저귀를 빨지 않아도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상했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려다 멈췄습니다. 여기는 시댁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요? 예린이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죠. 습관이 됐나 봐. 예린은 엄마를 다시 침대로 눕혔습니다. 순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의 시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낮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들, 조깅하는 젊은이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순옥에게는 낯설었습니다. 30년 동안 밖을 이렇게 천천히 걸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죠. 순옥은 한참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응, 집에 언제 올 거야?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렸죠.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셔. 밥도 잘 안 드시고. 큰형님네가 모시잖아요. 형수님이 사흘에 한 번 오셔. 그것도 1시간 있다가 가고. 남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죠.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순옥아, 30년 했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순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연못에 오리 한 쌍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죠. 가슴 한쪽이 쓰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린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기업은 청구 1차 심리에서 법원이 엄마 손을 들어줬대요. 예리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순옥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죠. 30년간의 간병 노동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며 총 재산의 40%를 박순옥에게 배분한다. 1억 4천만 원이에요, 엄마. 예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게 30년의 값인가? 순옥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예린이 엄마 손을 잡았죠. 엄마, 이건 시작이에요. 엄마 인생은 이제부터예요. 순옥은 예린을 봤습니다. 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거. 순옥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죠. 모르겠다. 천천히 생각해 봐요. 시간 많아요. 예리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순옥은 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예린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큰엄마 소식 들었어요? 순옥은 고개를 들었어요. 상가 매각 시도건으로 조사받는데요. 법원에서 재산 동결 명령 내렸대요. 예리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엄마는 경찰 조사받고 기소됐대요. 존속상의 미수로요. 순옥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봤습니다. 할머니도 요양원 들어가셨대요. 큰엄마가 한 달에 한 번 간다는데 할머니가 만나주지도 않으신대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보다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도 다 소문났대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큰엄마 보면 수군대신대요. 치매 시어머니 재산 팔아먹으려던 사람이라고요.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후련했습니다. 작은 엄마는 작은 아빠가 이혼 요구했대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는 당당하게 사셔도 돼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며칠 뒤 순옥은 동네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죠. 요리책, 원예책, 수필집. 손이 닿는 대로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2후, 나를 위한 시간. 표지에는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있었죠. 순옥은 책을 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었죠. 당신은 이제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순옥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순옥은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구나. 순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첫 장을 펼쳤죠. 한참을 망설이다 한 글자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 1. 바느질 배우기. 2. 작은 가게 운영해보기. 3. 친정 엄마 산소 자주 가기. 4. 예린이랑 여행 가기. 4가지였습니다. 순옥은 목록을 보며 미소 지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옥은 동네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바느질 수업 신청서를 작성했죠. 이름을 적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박순옥.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박순옥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예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청서를 건넸죠. 문화센터를 나오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엄마. 뒤에서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돌아봤죠. 예린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요? 바느질 수업 신청했어. 진짜요? 엄마 잘하셨어요. 예린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을 걸었죠.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엄마는요? 순옥은 멈춰섰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30년 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죠. 나는 된장찌개. 그럼 제가 끓여드릴게요. 아니, 내가 할게. 오늘은 내가 하고 싶어. 순옥은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으로 향했죠.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파전 부치는 소리,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구경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죠. 누군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채소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줌마, 애호박 2개 주세요. 네, 싱싱한 거로 드릴게요. 가게 주인이 웃으며 애호박을 골라줬습니다. 순옥은 채소를 받아들고 다시 걸었죠. 예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순옥은 딸을 봤습니다. 예린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옥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예린이 식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맛있다. 그래. 엄마가 웃으면서 끓여서 그런가 봐요. 예린의 말에 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끓인 찌개였죠. 밤이 깊었습니다. 순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기저귀를 빨지 않아도 됐죠.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순옥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전원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순옥은 바느질 수업에 나갔습니다. 문화센터 강의실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 모여 있었죠. 순옥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바느질 강좌를 맡은 김 선생입니다.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순옥도 작게 고개를 숙였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이름이랑 바느질 배우려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한 명씩 돌아가며 소개했습니다. 순옥의 차례가 왔을 때 순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박순옥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죠. 바느질을 배워서 작은 공방을 열고 싶어요. 59살인데 이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뭔가 시작해 보려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결국 모두가 박수를 쳤죠. 순옥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작은 바느질 공방을 열었습니다. 예린이 받은 기업은 일부러 얻은 작은 가게였죠. 간판에는 순옥의 바느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순옥은 천을 재단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치마단을 줄여달라는 할머니, 교복 수선을 맡기는 학생, 커튼을 만들어 달라는 주부. 순옥은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했죠. 사장님,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순옥의 대답은 짧았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봄날 예린이 공방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외할머니 산소 가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산소 앞에 섰을 때 순옥은 무릎을 꿇고 풀을 뽑았죠.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늦었지만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요. 순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예린이 옆에서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외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엄마가 웃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온 순옥은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수선 맡은 옷들이 쌓여 있었죠. 바늘에 실을 꿰며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30년은 길었습니다. 참았던 시간, 울었던 시간, 견뎠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평온함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순옥은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며 한 땀 한 땀선을 만들어갔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한 땀씩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순옥은 59세에 인생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냥 박순옥으로 살아갑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옥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죠. 꽃잎이 아름답게 빛을 내며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59세에 비로소 박순옥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겠지요. 그 희생을 몰라주는 이에게는 더 이상 소중한 당신의 시간을 쏟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